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약자의 서름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이재명은 우클릭을 하면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이제 권좌에 오르고 자신이 사법리스크는 영원히 사라진다, 이런 꿈에 젖어 있습니다. 결국 12.3 비상경험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난이 아닌 이재명이 난이자 오동훈이 난으로 귀결되는 모양입니다. 결국 권력을 잡는 쪽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충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자유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유세계 리더의 자격을 잃었다. 영국에서는 미국 트럼프에 대한 국빈 방문 초청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원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죠. 유럽 EU는 지금 자력 안보론이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2월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TV 카메라 앞에서 공개 술전을 벌인 끝에 그에게 미국에게 고마운 줄 알라, 이런 말을 거부하면서 망신을 주고 내쫓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껴온 유럽은 미국에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토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은 이제 균열해 가면서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 하는 자각론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옛날 트위터죠,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이 몫이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가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 오늘 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 이 프랑스 총리를 지낸 도미니크 드빌팽 전 총리,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드빌팽은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계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 미국은 더는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 미국 역시 비자유주의 스트롱맨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유럽은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환상에 대한 믿음을 멈춰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뿌리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국 의회에서는 전날 스타머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수당 로버트 제닉 의원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트럼프와 벤스가 젤렌스키를 대하는 모욕적인 광경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트럼프 집무실에 있는 우리 윈스턴 처칠 공의 흉상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켜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포르투갈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미국 대신에 유럽에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 지원 없이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고 유럽의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친트럼프 성향을 보여온 국가 정상들은 유럽연합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전날 다른 유럽 정상들과 달리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강한 자는 평화를 만들고 약한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 오늘 트럼프는 용감하게 평화를 지지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초 총리는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며 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 민주연구원에는 집단지성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집단지성이 뭔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죠. 이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재명이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이런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했을까요? 그런데 이재명이 쏟아낸 AI 정책 구상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유튜브 45분짜리 영상에 나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잘 나가는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 30% 지분을 정부가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다 나눠줄 테니까 세금에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참,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언론은 이재명이 AI 청사진을 밝혔다고 썼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을 언론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세상이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다. 이게 사회주의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이 집단주의 세상, 이것이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다. 도대체 이재명은 상법의 회사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령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AI 기업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이익을 균점하는 기업이 과연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하민경 대변인이 3일 낸 논평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 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모델이다. 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재명식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글쎄요, 이 시장을 도외시하고 경쟁을 도외시한다면 무엇이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 시장과 경쟁이 없는 이재명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세훈 또 페이스북에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는 비판을 올렸습니다. 오세훈이 말이 이렇습니다.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가 없다. 가장 정확하게 이재명을 때린 정치인은 의외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우클릭을 해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까 제가 집단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참고로 이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개미, 벌 같은 다수의 개체들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서식지를 만들고 사는 공생적 지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들이 이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재명의 연평도 꽃게밥, 이 발언 파장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1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그러자 강화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이런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표명하는 발언이다.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말이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헌법재판소 평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솔직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적어도 4명, 거기에 중도 보수 성향으로 원칙주의자로 알고 있었던 김영두 재판관도 이제 인용 의견이라면 결국 남은 재판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분의 재판관의 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배반을 한다면, 등을 돌린다면 6대2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에서 5대3이니까 마흔여섯 명의 좌파 진영은 운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마흔여을 임명할 것인가? 여기에 윤석열 탄핵 여부가 걸린 것입니다. 마흔여을 임명해도 변론갱신에 우리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봤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칙을 바꿔서 아주 간이 절차로 한 일주일이면 변론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흔여을 임명할 것인가? 이걸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려진 정치 성향과 인용 기각 여부가 일치를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를 보면 재판관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하려면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동의할 만한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탄핵을 인용하느냐 아니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느냐 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과 정치 철학에 따라, 다시 말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진영 논리에 따라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낸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월 23일 4대4로 기각 결정이 나왔죠. 방통위원장 임명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된 경우인데 4대4 결정이 나온 것은 탄핵에 이를 정도 위법 행위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내부는 무엇으로 인용 결정을 주장했을까요? 물론 2인 통신위원 체제로 어떻게 박문진 임원들을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위법하다 손 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재판관의 임명 배경이나 알려진 정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법리보다는 재판관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 결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개선은 이진숙 탄핵을 인용 의견을 냈죠. 그리고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내부는 기각 쪽에 있었습니다. 정정미, 김영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재판관인데 정정미는 진보 진영으로 우리가 보고 김영두는 그래도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보수 쪽 인사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직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인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리에 따라 소수 의견을 감춘 채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인용할 것이다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계엄 요건을 벗어났고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는 등 일부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문란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내란죄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놓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라며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월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오동훈이 답변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거기에 관련한 내란죄 수사를 했다. 아주 당당하게 이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재직 중에는 소출을 할 수 없는데 어찌해서 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오동훈 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제는 이미 세상에 노정되어 있는데도 내란죄 관련 영장을 발부한 모든 법관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형사부정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인신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방어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문명국의 법정인 것입니까? 어떻든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20일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명백한 심리미신이므로 지금이라도 변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이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낸 앙코 없는 찐빵으로 만든 탄핵소추안이니 역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심리미신을 주장하는데요. 우선 홍장원의 메모 필적은 이미 미디어워치에서 사설 감정을 한 결과 가필한 일부 필적이 민주당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허인 교수 같은 원로학자들도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심리 미신이라고 합니다.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원의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간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오염 주장을 묵살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허인 교수가 주장한 헌법재판소의 위법 사항은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이 상태에서 평의를 열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임명되지 않는다면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인용을 하려면 파면을 하려면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은 뚜렷한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왜 TV 화면에 머리 하얗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정영식은 홍장훈과 곽종근 진술이 허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이죠. 이분은 보수 성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재판관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세 재판관은 우원식이 최상무 권한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에서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 의견 없이 청구한 것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각하해야 하지만 국회가 마흔역 임명촉구 결의안을 낸 것으로 추인이 됐다는 의견입니다. 문영배 등 5명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 솔직히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게 있나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 임명촉구 결의안 그것으로 추인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국회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나머지 5명 재판관 중에 문영배, 이미선, 정교선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좌파로 분류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지명한 정교선은 인사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이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의 의료 연구의 법관들이 법원의 이념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 권성동의 말입니다. 민주당과 의료법 연구의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이 됩니다.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수많은 장성들과 심지어 육군참모총장, 거기다 대통령까지 이 내란죄로 구속을 시키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은 이른바 정치순환식 재판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의 본래적 기능은 정치생활을 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치를 순환시키고 헌법을 실현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치순환식 재판에서 흔히 여론으로 표현되는 국민적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민적 의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다면 정치 자체가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이 헌법 위반 사실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용 정족수를 채우자 재판관들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분이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탄핵 찬반 여론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8대2 정도로 탄핵 인용 결정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2월 27일 발표된 이 캐시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이 탄핵 찬성 비율은 54%, 기각 의견은 38%로 나왔습니다. 찬성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기각 의견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사흘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59%, 그리고 반대가 35%. 여기 찬성과 반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적어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30% 후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지난 3월 1일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성파들이 모이는데 탄핵 반대파보다 거의 한 10% 정도라고 그러죠. 어쨌든 저는 그런 시민들이 함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단 위법성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위헌 위법적인 불법 행위 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간 특수전사령관 곽종원의 증언,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 홍장훈의 메모는 명백하게 오염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죄가 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의 요건에 부족하지만 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재명의 죄는 5개 재판에서 12가지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남용, 이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 해서 그 비상계엄 남용이 내란죄라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벌인 이재명의 29번 탄핵소추안 발의, 물론 이재명이 지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것이니까 이 이재명의 29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내란죄인가 아닌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